안녕하십니까.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17일 만에 꺼지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 세계 약 15,000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 329개의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예측 밖의 메달 성과를 내며 선수들의 투혼과 땀방울에 전 국민이 웃고 웃었습니다.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이번 대회를 유치하고 응원하는 데 힘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최근 글로벌 경제 시장의 분위기에 한 줄기 샘물 같은 힘을 주었던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훈 스포츠 평론가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죠. 박상정 앵커님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이게 얼굴 상태가 좀 눈빛이 좀 퀭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이게 올림픽을 보느라고 잠을 설쳐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너무 피곤한데요. 낮 시간에 피곤하다가도 또 밤이 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게 올림픽 오늘은 뭐 하지? 막 찾아보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시작은 좀 기대가 좀 이거 파리올림픽 별로 아니야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성황리에 종료된 파리올림픽 일단 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종목별 성과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박상정 앵커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너무 좋았잖아요. 네, 좋았어요. 그리고 갈 때 별로 기대를 안 하셨다고 초반에 그러셨던 게 너무 적은 인원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도 네, 낮고요. 그래서 다들 기대를 별로 안 하셨을 텐데 말 그대로 소수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체적으로 144명의 소수정예가 갔는데 종합순위 8위로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금메달 13개고요. 은메달 9개 그리고 동메달 10개를 획득을 해서 지난 2008년의 베이징, 2012년의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우리나라 이 올림픽 최다 타이와 기록을 썼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는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를 추가해서 그때 7위였고요. 런던 올림픽에서 5위를 나타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상당히 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메달 수 합하면은 32개가 되는데요. 이 32개라는 숫자는 2008년 베이징 대회와 같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 최다는 1988년에 열렸던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33개였는데 그때 대비로 하나 모자란 거의 뭐 비슷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메달 소식은 사격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메달은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양궁은 남녀 단체전, 혼성전, 개인전 싹쓸이해서 5개나 이 메달, 금메달이 양궁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아마 키워드 가운데서 많이 좀 부각됐던 게 활총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활총검의 민족이다.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 이 활 쏘고 총, 펜싱, 뭐 사격 이런 쪽에서 워낙에 좀 두각을 나타내서 초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환호를 했었고요. 후반에는 셔틀콕, 그러니까 배드민턴하고 이 발차기, 태권도에서도 이 금메달 소식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회 마지막 날까지도 메달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역도에서 은메달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근대 5종에서도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는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평화의 민족인데 올림픽을 보니까 활도 잘하고요, 총도 잘 쏘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전투의 민족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금빛 향연의 축제. 저는 사실 이게 금빛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금운동 다 소중하고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운동의 향연의 축제라는 말을 쓰고 싶고요.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박성정 앵커님께서 이제 좋은 성과, 숫자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정훈 평론가님께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뭐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또 맞아요. 이게 전문가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놓고 다른 관점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까? 잘했고 아. 우리 모두를 너무 행복하게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펜싱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잘 안 보잖아요. 올림픽 때만 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때만 보는데 올림픽 때만 챙겨보다 보니까 룰도 잘 모르겠고 네. 뭐 근데 금메달을 따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그냥 한편으로 미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더라. 그렇죠.
딱 제 마음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번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국민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했는데 다만 좀 이번에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저한테 올림픽 끝나기 전부터 정말 많이 물으셨던 게 이거예요. 질문하셨던 게 아니 대한체육회는 왜 5개 딴다 그랬대? 금메달 5개 딴다 그랬대? 그러게. 이렇게 잘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5개 딴다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대한체육회가 이제 금메달 예측하는 과정이 보통 이제 각 경기 연맹들, 경기 단체들에게 이번에 거기서 금메달 딸 후보들 리스트 좀 추려주세요 해요. 그럼 받아와요. 그러면 그 대한체육회 소속 이제 트레이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아 얘는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뭐 어떻고 컨디션이 어떻고 최근의 성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 하면 금메달이 될 것 같다를 뽑아요.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뽑아놨죠. 근데 보수적으로 뽑아도 너무 보수적으로 뽑아놔가지고 아니, 양국에서는 제가 5 그 얘기 개가 했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에 종합순위 15위를 예측한다라고 발표한 날 제가 방송에 나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러다가 양궁에서 5개 다 따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양궁 외에는 없는 나라로 지금 생각하는 거냐고. 대한체육회가 이걸 완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대한체육회도 뭐 나중에 좀 이렇게 위상이 좀 올라간 게 미국의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 같은 미국 스포츠 전문지들이 한국이 5개 딴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막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게 이게 다 틀렸다는 거. 너무 터무니없이 틀렸다. 2.5배 이상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두 개도 아니고. 네. 우리 선수들이 200% 300% 잘해준 결과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선수들이 맞아요. 피와 땀의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선수들만 칭찬합니다. 선수들만 칭찬합니다. 아 저도 적극 공감하는 네. 부분이고요. 우리 선수들 보면 왠지 울컥하고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 보면 너무 즐겁고 감동적이고 재밌고 한데 이게 약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는 개막식부터 좀 삐그덕됐다. 우리 와이프가 개막식 보고 막 화를 내던데 무슨 이런 개막식이 있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최 측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약간 오게티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네. 한번 어떤 오게티가 있었나요? 그나마 선수들이 잘해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지 안 그랬으면 더 많이 이 부분을 또 집중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말 논란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개회식은 보시는 분들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단 소개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잘못 소개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IOC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개막식 보시는 분들은 이 여장 남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이 서 있고 이런 구도 자체가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게 해서 종교계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출연자의 뭐 노출이라든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좀 많았던 개회식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예술적이었다라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크게 뭐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개막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폐회식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폐회식 하는데 불꽃놀이 막 하잖아요. 네네. 불꽃놀이 하는데 선수들도 폐회식을 즐기느라 단상에 막 올라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안내 방송에 나오면서 선수 여러분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통제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거면은 미리미리 그 불꽃놀이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나와주세요. 좀 이런 안내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 특히 이게 국기에 대해서는 그 나라를 국가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폐회식 때 탐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모든 것을 다 만회하지 않았나. 모든 걸 덮었어요. 모든 걸 다 덮어버렸다. 폐회식의 실수는 다 덮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멋있기도 하고 마무리는 잘 됐으나 중간중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할 때 저러지 않았는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저게 우리보다 좀 운영 방식이 네. 좀 우리보다 못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에어컨 문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탄소 중립 표방안 친환경 올림픽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 날씨가 무덥잖아요. 저도 이제 친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차 잘 안 타고 에어컨 안 틀려고 하는데 밤에 더우니까요. 탄소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맞아요.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컨디션이 중요한 선수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친환경 올림픽
취지는 좋고 의도도 다 좋긴 한데 이게 의도와 좀 다른 방향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뭐 사실은 그 친환경을 하자, 친환경 올림픽을 하자라는 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찬성이죠. 다 찬성이죠.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0월에 개막해야죠. 10월이면 10월이면 선선할 때. 맞습니다. 가을에 네네. 예전에 88 올림픽처럼 가을에 뭐 그렇네요. 이때 개막을 해야죠. 그럼 하계 올림픽이 아니라 약간 추계 올림픽이 돼요. 근데 원래 하계 올림픽이 9월 넘어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10월, 그러니까 8월 한여름으로 가게 된 게 미국의 그 MBC 중계권과 관련이 있어요. MBC가 그런 IOC에 문제가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중계권료사인데 아. 거의 IOC가 올림픽을 관련해서 벌어들이는 중계권이 90%를 MBC가 낸다고 보면 돼요. 조 단위의 돈을 내기 때문에. 근데 이 그렇군요. MBC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스포츠 방송을 한다는데 9월과 10월은 메이저리그 그 가을 야구 하죠. 네. 그리고 NFL 미식축구 개막 앞두고 있죠. 그리고 NBA도 시즌 시작하죠. 미국에 이런데 여기 올림픽을 하루 종일 틀어준다? 이러면 MBC는 망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MBC 입장에서는 이런 빅 이벤트들이 없는 시간대 시즌에 올림픽 중계를 해야 독점의 효과를 200%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럼 8월, 7월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 이벤트가 없을 때. 결국에는 이게 또 이게 미국의 돈의 이게 논리. 돈의 논리가 어쨌든 또 적용이 그래서 되거든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IOC는 MBC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IOC가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을 할 때 네네. 대회에 관련된 시설을 할 때 IOC 스폰서 회사가 아닌 후원사가 아닌 업체는 일절 들어올 수 없거든요. 네네. 간판도 걸 수 없고 그러면 다 MBC 마케팅으로 걸려서 다 쫓아내요. 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소치 때부터 해서 계속 예외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예요. 아. 스타벅스 커피가 왜 들어오고 있냐면 IOC 돈을 안 내는데 후원사가 네. 아닌데 왜 들어오냐면 MBC 직원들이 스벅 커피를 마셔야겠다. 아, 그런 거예요. 별다방 커피를 마셔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입점하십시오. 이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방송사들이 다 부스를 갖고 있지만 스벅이 있는 별다방이 있는 곳은 MBC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딴 얘기를 흘렀네요. 탄소 중립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탄소 중립을 표방하면서 한여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에어컨은 그러니까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참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올림픽이라는 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경기력,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컨디션 조절을 아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모든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이 특히 여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열대 기후 지역에서 경기를 펼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에어컨 온도예요. 그렇겠죠. 에어컨 온도를 잘못 세게 틀었다가는 감기가 들고 컨디션을 망치게 되고 네. 혹은 반대로 그걸 너무 그러니까 높게 잡아놓으면 그날 땀 흘리다가 다음날 거의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온도 조절에 몇 도를 할 거냐도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아예 에어컨을 안 달아줘 버렸어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는 안 단다라고 파리 올림픽 대회 조직위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 가서 말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소위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이 네. 야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에어컨 설치할게. 우리는 하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할게. 니네 돈 안 받을게. 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아 그렇게 하라고요? 그건 탄소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맞아요. 돈 없는 나라들은 돈 없는 나라에서 이번에 더워서 잠을 못 자겠다. 벌레 때문에 힘들다. 네.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 선수들이 배정된 돈이 없는 방이에요.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은 모든 선수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출발점부터 달라졌잖아요. 출발점부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었잖아요. 올림픽 정신을 위배돼요. 맞아요. 친환경 하겠다고 지금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식단도 얘기하셨지만은 베지터리언 채식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선수들은 육류를 더 많이 먹어요. 맞아요. 단백질. 고기는 먹어야 힘이 네. 나죠. 근데 육류가 이제 탄소 발자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너 채소 먹고 뛰어.
본인이 평소에 운동하면서 훈련하면서 섭취했던 칼로리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식단도 역시 루틴이란 말이에요. 선수들 올림픽 앞두고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다 엄격하게 계산해서 먹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신기술이 좀 많이 도입된 거. 이번에 경기장들을 나무 블럭, 그러니까 목재 블럭으로 건축을 많이 했어요. 이 목재로요? 목재 블럭이 뭐냐면 우리가 레고처럼 블럭을 쌓아서 이제 건물을 만든 다음에 경기가 끝나면 이 블럭들을 다 해체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데 재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올림픽을 했을 때 가장 큰 골치 덩어리 중에 하나가 경기장 사후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거든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요.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관리하는데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전기요금부터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항상 골치 덩어리인데 이 문제를 파리가 친환경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기술이 수영장에 수온을 유지하는 기술인데 네네. 수영장에 수온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영장의 수온을 일정하게 하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전엔 보일러를 돌려야 됐어요. 보일러. 그렇죠. 보일러를 돌려서 물의 온도를 높여주거나 해야 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최초의 올림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온도? 재밌는 게 인근에 네. 경기장 인근에 파리시 인근에 있는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가 발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발열 문제가 데이터 센터 건립의 가장 큰 또 숙제거든요. 네. 근데 이 발열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데이터 센터의 그 고열, 발열들을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해서 그 열로 수영장에 물을 데피는 거예요. 일석이조네요. 네. 일석이조네. 그러니까 둘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은 앞으로 다음 개최지, 그 다음 개최지들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나라들이 본받을 만한 그리고 도입할 만한 기술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8월 달에 선수들에게 에어컨 안 틀어주는 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재 블럭으로 만들고 그 열 이용했다면 에어컨을 좀 틀어줘도 되지 않았나? 에어컨 고기 정도는 줘도 충분히 탄소 배출 목표 달성했을 것 같던데. 일종의 상징인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 파리시 차원에서 파리가 이제 관광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적인 유서 깊은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에 붙는 건 너무 흉하게 생각한대요. 흉하다. 예. 야. 그러니까 저 흉물을 달아놓을 수 없다. 이것도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도시건축 쪽으로 도시공학 쪽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네요. 요즘에 국내에서도 아파트 지을 때 실외기 바깥에 내면 안 된다고 안쪽에 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좀 흉하긴 하죠. 흉하긴 한데 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나. 올림픽인데 선수가 맞아요.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시상식에 금메달 따고 이게 셀카 찍는 맞아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이고 또 이게 우리나라 기업 삼성의 또 휴대폰이기 때문에 더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파리에서 이제 펼쳐진 K 컬처라고 하죠.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었는지 우리 박성재 앵커님께서 한번. 네, 가장 표면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 17,000여 명한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이래요. 이게 또 네네.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하면서 갤럭시 AI를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보자면은 이 CJ 같은 경우도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CJ 제일제당은 현지에 가서 아예 부스를 차렸대요. 이 행사장이 있는데 올림픽 시작하기 전달 25일부터 그리고 올림픽 끝날 때까지 현재 행사장에서 비비고 시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 비비고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여기서 만든 뭐 비빔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현장에서도 8,500인분의 음식을 판매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매일 준비한 500인분이 평균 4시간 만에 품절이 됐대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또 코리아 하우스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이 안에 CJ 제일제당의 부스를 만들어서 많은 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여기에 바이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케팅의 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채소만 먹다가 이제 비비고에서 영양 보충을 하지 않았나 네.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궁
양궁 금메달 5개를 딴 양궁이고요. 10연패 했습니다. 네, 근데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했는데 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또 현대차 그룹의 맞아요. 든든한 후원 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야기 현대차 그룹의 노력에 대해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또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죠. 현대차 그룹과 정의선 회장은 그러니까 동계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2년 주기로 네. 항상 이제 엄지척을 받습니다. 동계도 그러니까 있나요? 동계 때 아니 동계를 후원하는 게 동계 올림픽 때 협회와 선수의 갈등, 뭐 협회 맞아요. 지원 미비 이런 아, 것들이 나오면 네. 양궁 협회를 본받아라. 맞아요. 이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쇼트트랙도 그런 네. 이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양궁협회를 본받아라, 현대차가 맡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그 양궁협회 그리고 또 지원 그리고 또 리더십이 2년마다 한 번씩 돋보이는 그런 너무 멋있어요. 사실 최고의 홍보 효과 아닙니까? 스포츠로 누릴 수 있는. 이게 근데- 엄청난 광고 효과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이 현대차 그룹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누리꾼들이나 국민적인 응원과 그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이 양궁협회를 지원하면 양궁협회는 사실 뭐 금전적으로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뭐 선수들이 에어컨이 없는 선수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호텔로 옮기세요. 아, 멋진데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식사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내에 있는 식당, 한식당이든 뭐 레스토랑이든 여기에 도시락을 배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다른 종목 선수들도 양궁 선수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렇겠네요. 올림픽 가면. 네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이번 올림픽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2016년 리우 때도 그랬고 런던 때도 그랬고 베이징 때도 그랬어요. 늘 한결같이 쭉 해오던 거고.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국가대표잖아요. 나라를 대신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뭔가 지원 자금이나 서포트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회별로 선수들의 처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뭐 우리 양궁 대표팀에게 대한체육회가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른 다른 종목의 선수들은 대한체육회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도시락에 숫자에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선수가 다 먹고 모든 선수단이 다 먹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숙소 같은 경우도 대한체육회의 기본 방침은 선수촌에 입촌하는 거죠. 기본 방침은요. 근데 양궁협회처럼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고 뭐 돈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우리 돈으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뭐 파리올림픽에 야구가 빠졌지만 네. 야구 축구가 빠졌잖아요. 근데 네네. 야구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축구 대표팀이나 야구 대표팀은 돈이 많잖아요, 협회가. 네네. 그래서 이들은 KBO나 위쪽에서 돈을 내기도 하니까 바로 전세기를 띄워서 갑니다. 따로 움직입니다. 이야. 근데 다른 선수들은 이코노미에 앉아와야 돼요. 이코노미에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런 차이가 있고 현대차 그룹의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네. 그냥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포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고 노력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양궁협회가 돈만 있으면 그러면 다 지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현대차 양궁협회가 우리 선수들 그 경기 나선 선수들이 모자 쓰고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 모자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그게 현대차 그룹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신소재 모자예요. 모자가요? 예. 보통 모자- 모자가 아니군요.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소재 개발 기술과 코론 그룹이 갖고 있는 화학 기술을 합해서 만든 기술인데 그게 뭐냐면 양궁장에 이번에 TV 경기 중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양궁장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맞아요. 앵발리드 경기장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중계진들이 양산 쓰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 장면이 포착이 네, 되기도 했는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그 따가운 직사광선을 계속 맞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말은 뭐냐면 모자를 쓰면서 그걸 피한다는 건데 네. 모자의 열이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면 모자에서 열이 나요. 그렇겠죠. 모자도 뜨겁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소재가 뭐냐면 다른 일반 모자에 비해서 평균 5도 가량을 더 낮춰주는 쿨링 기능을 갖고 쿨링 있는 기능이 있다. 쿨링 기능을 네, 갖고 있는 소재를 활용한 모자예요. 그걸 현대차 그룹의 소재 개발팀이 양궁 대표팀을 위해서 개발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선수들 보면 막 위기 상황에서 10점씩 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슛오프 상황에서 극적인 10점 10 쏴서 승리 가져가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좋은 훈련 파트너 때문인데 훈련 파트너. 예, 양궁 같은 경우는 남자 셋, 여자 셋 선발하잖아요. 네네. 일단 짝수가 아니죠. 그렇죠. 파트너 한 명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양궁 대표팀은 세계 최강이라는 친구답게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훈련 파트너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훈련 파트너 문제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슈팅 로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슈팅 로봇요. 예, 네. 양활을 쏘는 로봇이에요. 활을 쏘는. 이 로봇의 그 평균 점수는 9.65점이에요. 아. 항상 일정하게 세트마다 9.65점을 쏠 수 있어요. 네. 10점 아니면 9.6 이상은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 파트너와 계속 경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 슈팅 로봇은 각종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 값 그리고 측정한 데이터 값에 의해서 화살을 발사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양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지배해야 된다. 네. 바람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예전으로 치면은 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람을 느낀다. 어떻게 느끼죠? 사실 그렇잖아요. 바람을 네. 어떻게 느껴요? 근데 선수들이 매일매일 쏘니까 요 정도 바람이면 이렇게 쏘면 되고 요 정도 바람이면 이렇게 쏘면 감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슈팅 로봇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 바람일 땐 숫자 얼마, 이 정도 바람일 땐 숫자 얼마, 숫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디지털화 해. 정량화되는 거죠. 정량화되는 감으로 알고 있던 바람을 이제는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량화돼서 데이터화돼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살을 쏘는 데 있어서 습도도 굉장히 바람과 습도가 제일 중요한데 습도도 슈팅 로봇을 인해서 습도를 감으로 느끼는 게 오늘 습하다 이게 아니라 얼마의 습도, 얼마의 습한 정도 이런 습한 정도에서는 어떻게 화살을 쏴야 된다 이런 데이터들을 선수들이 축적할 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나라의 양궁 대표팀도 갖지 못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금메달 5개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네. 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최상위 후원사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입니다. 삼성에서도 이번 대회에 또 항상 올림픽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가 현대 이야기했으니까 네. 삼성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 이 신형 휴대폰 갤럭시 이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것을 제공한 이유가 삼성이 휴대폰에 AI를 가장 최초로 접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게다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기능이 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처음에 이 휴대폰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안 돼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간에 이제 번역, 통역 없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광고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전 세계 선수들이 이제 언어의 장벽 없이 이 휴대폰 하나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광고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셀프 카메라, 이 셀피 찍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상 깊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륜기와 같이 또 삼성의 휴대폰으로 같이 좀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함께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제공을 했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식 출시가 24일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지급을 했다는 데 있어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신제품을 선보이는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앞서 지난 5월부터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된 마케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올림픽 체험관을 오픈을 했고 또 시내 곳곳에서 5개 광고라든지 영상으로 갤럭시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성화 주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BTS에 얼마 전에 이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한 진 씨가 포함이 됐었는데 예, 봤어요. 일본에서 왜 진신이 그걸 하냐, 왜 우리나라 못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의 공식적인 루트가 IOC의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의 이 광고 모델이 BTS여서 그래서 진이 그렇군요.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삼성의 행보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7,000명한테 이제 휴대폰 제공했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하려다가 계산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광고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올림픽 그렇죠. 에디션은 매 올림픽 때마다 제공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선수들이나 아니면 거기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네. 올림픽 갔다 오면 항상 제가 올림픽 에디션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요. 부럽습니다. 저도 당근마켓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안 되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나오는 곳들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판매가 되고 해외에서는 이제 그 사과폰 쓰는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안 쓰는 분들은 네. 또 이게 또 비싸게 또 팔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메달 이야기 또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메달 굉장히 13개. 저는 목표 달성 훨씬 더 초과, 우리 5개 목표였는데 초과를 했는데요. 메달 획득 기록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아쉬웠던 종목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메달을 놓친 종목 중에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게? 남자 근대 오종 남자 그리고 근대 오 오종. 맞아요. 높이뛰기, 기대가 컸죠. 높이뛰기 그리고 이번에 파리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홍텐 우리 김홍렬 선수 보셨어요? 출전했던 저는 홍텐. 보고 싶었는데 경기를 아예 못 예, 봤어요. 그러니까 홍텐 선수가 이제 그 김홍렬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해서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까웠고 네. 근데 이제 특히 근대 오종의 전홍태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도쿄올림픽 때 동메달리스트 동메달 땄죠. 한국인 네. 최초의 근대 오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었고 얼굴도 그리고-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세계 랭킹 2위, 4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웅태 선수를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전웅태 선수는 진짜 연습벌레예요. 물론 모든 근대 오종 선수가 다 연습벌레지만 전웅태 선수 같은 경우 아침 6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와. 저녁 밤 9시가 넘어서 훈련을 끝내요. 그러니까 전웅태 선수랑 카톡 한번 하려면 밤 10시에 보내면 한 10시 반쯤. 근데 굉장히 미안해요. 자야 되는데 내가 문자 보낸 것 그렇겠네요. 같고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이제 훈련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번 대회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레이저런. 네. 그러니까 레이저건 사격과 육상이 합쳐진 그렇죠. 뛰면서 막 레이저런인데 이게 사격하는 마지막인데 지난 도쿄올림픽 때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런에서 정태 선수가 역전해서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레이저런에서 거듭된 실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가 그런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많은 교민분이나 아니 한국 분들이 경기장에 응원하러 나오셨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한국어로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보답하고 싶고 부응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버린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근대 오종 선수들은 지금까지 한국어로 된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기에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근데 그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주종목이고 욕심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고 평소대로 못한. 네,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정태 선수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도 많이 흘렀는데 그저께 이제 정태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리에 있는 정태 선수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아픔을 잘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을 간직하며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진데요? 예. 멋있다, 진짜. 정태 선수 비록 이번에는 메달 획득 원했던 메달 획득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 남자 근대 오종에 지금과 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높이뛰기에 우상현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근대 오종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홍태 선수랑 우상현 선수가 한 살 차이 형 동생인데 절친이에요 둘이. 그리고 오죽하면 전홍태 웅자에 들어간 W, 그 우상혁의 우에 들어가는 W. 이 W 세리머니를 둘이 파리에서 메달 따는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좀 친하시구나. 네. 그래서 우상현 선수가 어떤 얘기냐면 경기 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전홍태 선수가 탈락했다는 얘기 듣고 메달 못 땄다는 얘기 듣고 나는 못 따더라도 웅태 형은 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절친인데 두 절친이 이번에 아픔을 제대로 느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짠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 가슴이 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도균 감독, 높이뛰기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우상현 선수를 오랫동안 지도했던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현 선수가 울음을 터뜨렸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괜찮은데 감독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는데 우상현 선수 역시 자신의 높이뛰기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파리의 실패를 딛고 2028년 LA에서 더 높이 뛰어오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우리 선수들에게 무조건 박수를 보내고 훌륭하고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실패를 딛고 쿨하게 네. 높이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응원과 박수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스포츠 정신이고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상혁 선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와이프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저런 사회 보고 싶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이게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대한민국의 사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른 말 합니다. 있죠. 줄을 서시오. 번호표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대기 줄이 번호표를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메달 따고 우리가 다 좋긴 한데 또 우리 작심 발언한 또 우리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네. 뜨거운 이슈도 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하고 네. 협회 운영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박상진 앵커님께서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평론가님께서 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계가 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5일이었습니다. 안세용 선수가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결승에서 승리를 하면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폭탄 발언이 쏟아졌어요. 저도 이 인터뷰를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가 속보로 뭐 국가대표팀 은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놀라서 다시 그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너무 대표팀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실망을 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 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국들에서는 자막으로 뭐 은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는 내가 선수를 관두고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또 정정 아닌 정정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이후에 귀국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국할 당시에는 오히려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귀국했을 때 기자회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모습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이것도 협회 측에서 못 나가게 했다라고 안세영 선수는 이야기를 했고 귀국할 당시에서도 약간 좀 어색하게 다른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가지고 뭔가 더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협회 측에서도 10페이지짜리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이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거를 요목조목 좀 반박을 했는데 지금 협회 측의 얘기 같은 경우는 진단, 뭐 날짜, 내용들 자세하게 밝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무릎 인대가 손상이 돼서 2주에서 4주 뒤에 회복이 됐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좀 기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이후에 오진 문제가 불거졌고 오진이 됐는데도 그리고 또 아픈데도 협회 측에서는 계속 안세영 선수에게 출전을 강요했다라는 게 안세영 선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협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검진은 협회가 연결한 곳이 아니고 안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출전을 강요한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나간다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원한다고 해서 전담 트레이너도 우리가 하라고 허용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협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박 그리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여론도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MBC 해설위원인 이 방수현 해설위원이 누가 등 떠밀어서 나갔냐 이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선수나 코치들의 노력까지도 다 짜봐서 욕을 먹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종호 이 전 사격 금메달리스트 현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수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리고 묵과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강경하게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뭐 양쪽의 의견을 또 다 들어봐야 되겠고 너무 첨예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아마 보시는 관점, 문제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네.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지금 충돌의 핵심은 네.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래요? 과거에 이용대 선수가 스타덤에 올랐을 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는 협회가 계약된 회사가 빅터였고 네. 이용대 선수가 원했던 회사는 요넥스였고 아. 결국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 조기 은퇴하면서 요넥스와 개인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됐었고 하지만 이것도 소송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2018년에는 소송까지 갑니다. 선수들이 소송을 내요. 고성현 선수가 소송을 내요. 이게 선수의 개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네. 소송을 냈고 법원도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온 선수가 개인적인 후원과 스폰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 규정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세영 선수 아니라 다음에 누군가 또 배드민턴의 스타가 나온다면 또 터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배드민턴협회는 두 가지 조항이 좀 독특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다른 협회와 달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첫 번째는 국가대표 선수의 나이 제한을 걸어놓습니다. 즉 안세영 선수 같은 여자 선수는 만 27세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해야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못 나가요. 27세면 거의 선수 전성기를 다 지나고 국가대표팀에 버리는데? 바쳐야 되죠. 와. 개인 자격, 배드민턴 대회는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대회입니다. 국제대회 모두가 네네. 개인 자격으로 나갑니다. 해외 선수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만 27세까지 여자 선수는 국가대표 팀 내에 있을 때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야. 이 조항을 풀어달라는 거고 안세영 선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협회가 계약한 용품사의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품을 다 협회가 계약한 용품사 걸 쓰고 다른 건 쓸 수 없게 해놔요. 다른 스포츠는 안 그래요? 다른 스포츠 축구 같은 경우에 대한축구협회에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입으면 나이키 그 로고가 있는 유니폼을 입죠. 하지만 신발은 본인이 계약되어 있는 아디다스를 신죠. 근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요넥스랑 계약에 대해서는 다 요넥스를 해야 되고요. 이용대 선수가 예전에 빅터 라켓보다는 자기는 요넥스 라켓이 더 익숙하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안 통하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도 이제 신발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전 소송 때도 나왔지만은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 이 네. 선수는 본인이 개인 후원과 개인 지원을 받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외국 선수도 그렇게 뛰니까. 네네. 외국을 또 다니면서 봐왔으니까.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금까지 후원받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려요. 그렇다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많은 후원금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하는 경기단체거든요. 그래요. 배드민턴 근데, 협회요? 근데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비유로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회사가 먼저냐, 개인 직원이 먼저냐. 회사가 있어야 개인이 있지 이거고 한쪽에서는 배드민턴 협회 측의 논리는 회사가 있어야 개인이 있지. 안세영 선수 쪽에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회사의 열정페이 논란과 그리고 취업 금지 조항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회사가 더 중요하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못 풀어줘라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법원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원으로요? 제가 그 뉴스로 보기에는 분명히 국가 그 지원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120억 나옵니다. 회사한테 스폰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게 우리 국가대표를 운영하고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 아닌가. 우리 정 회장님이 이번에도 나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경제력이 약한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시스템은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문체부에서 이제 뭐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인데 이게 선발 기준에 심사위원 점수가 있다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예, 진짜죠. 아니 배드민턴 경기에 점수가 나오는데 심사위원 점수가 왜 필요한 걸까요? 태권도도 아니고요. 심사위원 점수가 태권도도 사실 필요 없죠. 근데 여기는 그러네요. 선발전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점수로 몇 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심사위원 그렇죠. 점수라는 게 왜 배드민턴 존재하는 걸까요? 선발전 경기에서 몇 승 몇 패를 했냐. 그래서 얘가 승률이 얼마냐. 네. 그래서 승률이 높은 애. 그렇죠. 얘를 순서대로 뽑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과거에 2021년까지는 이 조항이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채점 반영이 50%였어요. 와, 그렇게나 50%. 돼요? 네, 선수들이 선발전을 아무리 잘해도 심사위원에게 찍히면 바로 탈락. 국가대표 그게 탈락. 어딨어요. 이게 실제로 정경훈 선수라고 예전에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억울하다고 기자회견도 한 적이 너무 있는데 억울하겠네요. 9승 4패 한 선수가 7승 7패 한 선수에게 밀려서 떨어졌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심사위원 점수가 높아서 7승 7패 선수가.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때 논란이 돼서 심사위원 명단이랑 채점 기준 알려줘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다. 당연히. 네. 네. 아 그건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 그건 또 개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채점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50%의 배점을 줘버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납득이 안 하겠다는 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 무슨 뭐 비리에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사위원 채점 비중을 10%로 낮춰요. 근데 최근에 슬그머니 30%로 다시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네. 아, 정말 화가 그러면 나는데. 협회가 통제권을 쥘 수 있죠. 게다가 이번에 협회가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 박탈 조항을 만들었는데 자격 박탈 조항 원래 있는 거예요. 자격 박탈 조항은. 근데 이 자격 박탈 조항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어요. 코칭 스텝이나 대표팀의 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자는 박탈할 수 있다. 성격에 문제 있다고요? 정당한 지시도 정당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정당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네. 성격은 또 뭐야? 아니, 성격을 그러면 성격이 기준이 뭔가요? 성격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아.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협회 간부가 싫어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됐어요. 그러면 야 쟤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탈락이네. 인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비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 아들이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선수면 올려줄 수도 그쵸.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비리와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이건 규정도 아니에요. 규정도 그쵸, 아니에요. 문제가 있네. 다 이런 것들은 다른 협회들은 세분화 시키거든요. 네. 세부정을 다 달아요. 이 경우가 걸리는 걸.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군대도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게 빠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코칭 스텝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아. 얼마나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거- 뒤로 가는 이거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진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앞서서 이제 중국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불이익을 내가 성적이 더 좋았는데 탈락하게 되면 저라도 차라리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진짜 이게 저는 충분히 들고 남을 그래도 배드민턴 선수들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네. 대단하다는 또 그러니까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진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문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출석 인정 제도하고 최저 학력제도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또 뭔가요? 이 출석 인정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 특기생, 이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정규 수업을 불참을 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수업 일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출석 인정 일수 제도가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해 보면 뭐 이것을 늘려줄 때도 부작용이 있고 줄여줄 때도 부작용이 있고 다 장단점은 있는데 들쭉날쭉이에요. 뭐 아. 정권 바뀔 때마다 늘었다가 이제 줄었다가 뭐 이렇게 군부줄 하니까 잣대를- 네 왔다 갔다 합니다. 2019년까지는 초중고 학생 선수 연간 63일 그러니까 수업 일수의 3분의 1 정도는 빠져도 됐어요. 네. 하지만 2022년에는 초등학교는 5일, 중학교는 12일, 고등학교 25일까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난해 1월에 다시 또 출석 인정 일수가 조정이 돼요. 다시요? 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가 아까 전에 5일이었잖아요. 네네. 조정을 하면 또 20일까지 이게 뭐 2배, 3배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까지 다시 확대가 됐어요. 그랬다가 또 지난 9월에 고등학생은 2025년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65일까지
정정할게요. 63일까지 확대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돼서 차라리 나 어차피 뭐 이 고등학교 졸업생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네, 바로 뭐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최저학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제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지 지역 대회라든지 나라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주요 교과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그러니까 절반 안에는 들어라. 와,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학생 선수 자격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아니 잘해야 공부도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평균이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절반. 근데 운동을 하는데 평균을 하라. 그럼 운동도 안 하고 평균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공부하는 선수 그리고 이제 선수가 뭐 예기치 못했던 부상이라든지 뭐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뒀을 때 조기 은퇴했을 때 이 선수들이 사회 적응하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좋은데. 문제 이 제도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새벽부터 선수들이 이게 자기들 자동차들 네. 막 급하게 운전해서 나갑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날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아. 대학생 선수들은. 참. 그리고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전대회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태릉에서 대전 갔다가 수업 듣고 올라오면 하루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출석 일수랑 수업 일수는 챙기는데 훈련 날짜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훈련 날짜도 없어지고요. 전 안전에도 혹시라도 맞아요. 먼 거리를 가다가 또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탁상 그러니까 행정 좀 탁상 행정 좀 아닐까. 풀어주고 좀 지금도 뭐 합리적으로.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로 출석 맞습니다. 인증을 해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쪽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전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튜터제를 운영해서 튜터를 보내주는 건 어떤가. 그거 좋네요. 진천에서 튜터들이 훈련 끝난 다음에 개인 가정교사처럼 수업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가정교사처럼 하던 그 훈련장에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기본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주든. 이 좋은 취지는 남겨도 돼. 근데 현실을 전혀 모르고 동떨어지게 만든 이 지금의 시행 규칙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저희 세대하고 또 다르고 요즘 MZ 세대들 보면 안 맞으면서도 저는 이제 시대 흐름이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그분들한테 맞춰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이런 점은 꼭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해병대 캠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해병대 캠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있나요? 대한체육회 이기영 회장이 이번에 우리가 기대 이상의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 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작년에 자기가 시행했던 해병대 입소 훈련을 통해서 원팀 코리아 정신이 확립됐기 때문이다라고 올림픽 기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수들 다 해병대 네? 캠프에 가셨고요. 제 길을 그것 의심했어요. 때문이라고요? 해병대 캠프에 갔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성과는 본인의 공치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해병대 캠프 아이디어 덕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계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집단주의 사고, 집단이 우선한다. 개인보다는 단체가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축 선수들은 MZ세대, 네. 개인이 우선하는 개인주의 생각을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 대한 문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이유가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대한체육회가 접근하면 선수들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할 겁니다. 이 선수들의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하나씩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게 우리 국가 시스템 체육계는 80년대, 90년대 저는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해되는 잘 부분도 아시잖아요.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시대에 또 네. 다시 옷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또 4년 뒤로 네. 탐 크루즈가 이제 네, 깃발을 들고 오토바이 타고 갔죠. 비행기 타고 이제 LA로 헐리우드에, 날아갔습니다. 네. 다음 올림픽은 LA입니다. LA 올림픽에서 우리 또 잘하겠죠. 우리 또 MG 선수들 굉장히 잘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또 기대할 만한 종목들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패럴림픽도 지금 이제 하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 기대해 볼 만할까요? 저는 다음 4년 뒤에 LA 올림픽에서는 우리 단체 구기 종목들 좀 본선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제발요. 네, 다음에는 야구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LA에서 이러기 때문에 야구 대표팀 성적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또 축구 이번에 본선 진출 10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했는데 네. 절치부심하겠죠. 하겠죠. 기다려 볼 해야죠. 만하죠. 네. 좀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남녀 배구팀이 대표팀 감독을 외국인 감독들을 선임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4년간 잘 준비한다면 저는 뭐 예전 뭐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보여줬던 사강 신화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잘 준비해서 단체 구기 종목에서 4년 뒤 LA 올림픽에서 좀 우리가 열광적인 응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활총검공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LA 올림픽에는 이제 공으로도 우리가 네. 좀 열광을 하는 네. LA 그리고 올림픽 기대가 되고요. 패럴림픽은 파리 패럴림픽 같은 경우 네.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종목이 사격과 보치아. 보치아라고 이제 패럴림픽 올림픽 종목에 없는 유일한 보치아는 종목인데 뭔가요? 보치아가 이제 공을 가지고 표적부에 공에 가깝게 놓는 건데 이게 아. 실제 보시면 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래요?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치아는 전통적으로 패럴림픽의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입니다. 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격도 워낙 이번에 그 우리 사격 대표팀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우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사격 대표팀도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또 다행이네요. 금메달을 노리시는 선수들이 두세 명 정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격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올림픽과 더불어서 패럴림픽을 부르는 명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패럴림픽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웅들의 드라마. 아, 영웅들의 드라마가 아. 이제 곧 시작하는 만큼 영웅들, 불굴의 의지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영웅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보시고 또 우리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이 허전한 마음을 또 뭐 어떻게 달랠까 싶었는데 패럴림픽 보면서 또 우리 다 응원 또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님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차고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